그 대장동의 몸통 중에 뭐 저희들이 보면 몸통이 아니라 실행자 중에 한 명인데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 이게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날짜가 오늘이었는지 그리고 긴급 체포된 사안이 왜 그런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왔을까? 얘기했겠지 이미. 왜 왔을까?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정관 변호사들 많이 선임했을 것 같은데 사실 어쨌든 보면 미국으로 이제 도피한 거잖아요.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아마 지금 이 남욱 이분이 2010년부터 여기 관여된 사람이거든요. 이강길이라고 처음에 그 사람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남욱이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 정영학이나 김만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초기 1세대, 2세대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찌 보면 이 역사를 다 그린 사람이에요. 실제로 뭐 구속도 됐었고. 근데 아마 제 생각이 그래요. 이게 보니까 다 이제 핑퐁 게임 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뒤집어 쓰이게 생긴 거죠. 보니까 다 뭐 녹취록도 그렇고. 아니 결국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남욱이 했습니다. 남욱이 한 거 저는 모릅니다. 그분이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내가 미국에 있으면 뭐 나중에 어차피 저 소환 통보도 받을 거고 뭐 여권도 무효가 되겠지만 뭐 범죄인 인도 협약도 할 거고 나중에 끌려가는 얘기 그냥 지금 가서 오히려 판을 하는 왜냐면 변호사잖아요. 법을 잘 알고 예전에도 이게 한번 이렇게 구속까지 됐었지만 변호사법으로 해가지고 잘 살아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김만배나 정영학보다는 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를 내가 가서 잘 정리를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도망간 다음에 잘 안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와요?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조용해지면 그때 쓱 들어오지 하지. 그래서 이 어쨌든 그 치킨 게임 세 사람끼리 어쨌든 김만배, 정영학, 남욱 사이에 이렇게 어쨌든 서로 미루는 그런 싸움이 되고 있어서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저는 아마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범죄자 아니면 이렇게 서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서로 핑퐁할 때는 항상 나한테 불리한 건 얘기 안 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 계속 얘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관여돼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어요. 이거 다 이재명이 시킨 거다. 이거 이재명이 다 하라고 한 거다. 아니면 다 얘기 나올 텐데 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서로 보면은 서로 이제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실제 주인 여기서 300억 대라 그랬고 여기서 대라 그랬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 얘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의 실체가 관계된 게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돈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1,000억 이상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그런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들어올 네. 이유가 없거든.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돈을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청렴서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돈 문제에 가면은 이분이 변호사로서 아무리 똑똑하지만은 이 돈에 대한 설계는 정형하게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저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김만배든 이 남욱이든 자기들이 뇌물을 준다거나 뇌물 관련되는 설계를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법적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정도는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몇 년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들이 들어온 거는 첫 번째는 돈을 다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우리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없는 사람이 다 뒤집어 설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우려. 이것 때문에 저는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분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김만배가 50억씩 이른바 7인 50억 클럽 있잖아요. 네. 7명 350억 합계. 그거를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다. 그다음에 뭐 그분 얘기하면서 700억 얘기한 적도 있다. 그거를 미국에서 JTBC랑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에 김만배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없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너 이거 거짓말한 거니까 나중에 우리 비용 정산할 때 너 이거 이제 두 번 다시 얘기 못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쐐기를 받기 위해서 얘기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임시 출입증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할 때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동규한테 정영학이랑 나랑 돈 모아서 3억 준 거 맞다. 음. 3억은 인정을 해요. 음. 그 3억을 왜 인정하겠습니까? 공소시효 지났어요. 음. 본인의 공소시효는 지난 거예요. 2013년 일이죠. 네, 본인 그거는 7년밖에 안 되거든요.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돈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준 거는 그럼 결국에는 저거잖아요. 뭐 배임 증제죄라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뭐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다 5년 이하의 징역 사건이라서 장기 10년 미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소시효 지난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전문가 부분들이 특히나 변호사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변호사라는 저를 보고 전문성이 없으면 여기- 우리가 이 돈 여기는-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름대로 A급 개발업자들이에요. 네. 공직을 한 사람,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 판사도 있고, 예. 법조 기자, 그다음에 또 이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건 A급 개발업자들인 거죠. 이게 이 금융 사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지만은 금융 사기 사건일 수 있는 거죠. 이 그렇죠. 지금 흐름을 이제 대충 이제 남욱 변호사가 긴급 체포된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해주셨는데 긴급 체포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검찰과 주고받고 뭐 이미 뭐 얘기를 주고받고 해서 보여주기식 체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으면 체포라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뭐 그냥 그냥 근데 데려다가 이분이 이미 이제 도피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영장은 뭐 발급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해요. 왜냐면 한번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그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 유동규를 지금 구속 수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던 5억 그리고 아까 말한 3억까지 8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억은 현금인데 4억은 또 수표였다라고 하면서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수표를 발견합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찌됐든 이 돈에 대한 흐름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남욱 변호사한테 있는 것이고 그 남욱 변호사는 지금 자신이 털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더 많은 돈을 또 토해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거를 본인이 아는 거죠. 이 상황 그럼 때문에. 이야기 저기 김만배는 줬다고 하는데 유동규한테 안 간 거네요. 그러면? 아니 김만배가 줬다고 한 적 없어요. 김만배는 정영학이 김만배가 줬을 것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얘기를 근데 한 이제 거예요. 김만배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남욱한테 줬다. 내가 왜냐면 남욱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네. 빌린 돈으로 갚았다. 그런데 네. 실제로 남욱 사무실에서 그 수표가 발견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해서 계속 이재명 후보로 몰아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3억은 받은 것 같다라는 정황은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전에 2013년에 위례 신도시 신도시 관련해서 사업개발에서 이권 때문에 음. 주고받고 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모를 수 있는 당연히 개인의 일탈이거든요. 그 부분이 소명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후에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우리 이 얘기 지난번 했는데 이 부분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에 의존해서 구속영장을 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영학 회계사도 본인이 그 5억을 준 걸 본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녹취록에도 본인의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김만배가 5억을 줬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전문 증거라 그래가지고 증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전해 들은 거니까. 전원한 거네. 네, 전원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본안 형사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증거 가치를 인정 안 해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만배 본인이 부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또 수표도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욱 사무실에서 발견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만배 진술처럼 내가 남욱한테 빌린 돈을 왜냐면 김만배는 남욱한테 뇌물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들 동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하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5억의 토대가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3억 부분이 남는데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김만배하고는 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둘 사이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둘 다 3억을 둘이 분담해서 줬다라고 나눠 분담해서 유동규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규나 그 다음에 정영학이 스스로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건 3억 부분입니다. 5억은 김만배가 줬다고 한 거니까. 공소시효 지난. 근데 3억. 그 둘의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줬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걸 공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이 자기들 거는 확실한 아무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유동규하고도 이제는 굳이 더 이상 잘 지낼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도 다 끝났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뭐 진실일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왜 하는지, 왜 이제 와서 밝히는지, 결국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저기 동업자한테 불리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분 얘기도 다 달라요. 지금 얘기 보면 정영학은 뭐 반이라 그랬다가 또 이 사람은 또 전부라 그랬다가 저 사람은 또 아니라 그러고. 왜냐면 사실은 그 실제 소유자는요 돈을 보면 돼요. 네. 돈을 보면 누구한테 되죠. 갔느냐.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도 있지만 그 이익금이 종착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오늘 뭐 이재명 후보 얘기처럼 아니 내가 주인이었으면 내가 내 돈을 뺏어가냐. 그 그렇죠. 사람한테 왜 돈을 주냐 얘기하잖아요. 딱이죠. 맞는 얘기예요. 예. 다시 960억을 이렇게 환수를 왜 환수해버리잖아요. 받냐. 그러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뺏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니 곽상도 의원은 아들한테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배당금이 처음에 어쨌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배당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는 이 사람 주인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50% 지분이 있다 그러면 배당금 받을 때 가서 바로 받아와야지. 그럼요. 맞잖아요. 그럼요. 그 맞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 건데 왜 저 사람이 돈을 가져? 당장 줘야지. 근데 나중에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다 받은 다음에 가서 다는 거는 뭐 용돈을 받거나 뽀찌를 받거나 뇌물을 받는 것이지 그거를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인이라 그러면 그 배당금을 먼저 가져가야 돼. 천하동인이나 화천대유에 이렇게 배당된 상황들을 보면은 김만배 일가족들, 김만배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간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 그다음에 이제 남욱도 가져갔고 그렇죠. 정영학도 가져가. 이 사람들이 주인인 건 사실이에요. 주인인 건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분 이제 700억 이야기인데 제가 김만배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유동규 그분 700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한테 좀 띠줘라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솔직한 말로 그런 거고 이재명 시장한테 성남시장한테 그분 700억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분 정도 법조 출입하는 머니투데이에 좀 이 고참 기자 아닙니까? 정도 되면은 그 성남시장한테 그분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 돼야지 그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냥 이름만 얘기할 거예요. 응? 예, 시장 정도. 왜냐면 그 서초동에 있는 그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그분이 저 알아보면 성남에 있는 이재명 조그만한 이렇게 저 얘기하겠죠. 기초단체장은 뭐 그렇죠. 아마 이 앞에 성도 안 붙이도 성도 안 붙여요. 성도 안 붙여요. 그게 심지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짜집기 된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분이란 단어를 그 당시에 일개 기초단체장 이재명 시장을 놓고 그렇게 존칭어 쓰지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쩐주. 라고 아니, 이게- 아니요, 추측을 저는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예 실체가 없이 실제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그냥 수도 이게 서로 비용 부풀리게 한 거예요. 그죠? 예, 단어가 왜냐면 최대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해주고 내 돈 달라 이익금. 그러니까 이익금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지금 제가 되잖아요. 봤을 이렇게 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김만배 씨와 남욱이 그렇지. 이 주장하는 방향이 금방 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 그렇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 중간에서 뇌물들은 줬다. 음. 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의문이 되는 게 이건 거예요. 2016년도에 이건 사실 2018년도에 분양이 되고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2016년도에 이미 곽상도 의원 후원 계좌에 후원금이 500씩 막 꼽혀. 2천만 원 그랬었죠. 그렇죠, 그죠? 음. 근데 이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도 여기에 화천대유에 고문 들어오는 게 그럼요. 2015년부터 들어와요. 네. 이게 의문스러워요. 아까 제가 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은 대장동, 그러니까 성남시 비리가 아니고 굳이 비리를 파보면 하나은행 비리일 하나은행 가능성이 비리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처음부터 싶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하나은행이라는 공적 은행이 어떻게 해서 뒤에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하는 천하동인이라는 것까지 숨겨서 들어오고 화천대유의 1% 지분을 가지고 오는 AMC를 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요 부분을 파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기승전 이재명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 녹취록 나오고 저기 결제 서류 10번 했다고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계속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은 자 성남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결제를 한 것은 민관 합작 우리 50% 플러스 1을 가져간다라는 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많은 공격 국민의힘의 공격에도 무릅쓰고 이뤄낸 업적이다. 이거 정리되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등장하는 김만배, 정영학, 남욱, 뭐 유동규까지도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네가 좀 더 가져갈래, 내가 좀 더 가져갈래 하던 일들에서 어떤 불법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은행이 그러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들어온 그 나머지
회사들과 이익금을 나눈 분배 상황에서 7천억을 투자한 하나은행이 자신들은 실제로 400억 정도밖에 이익을 안 가져가는 이 모순된 상황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설계 당시에는 성남시가 한 70%,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 50% 됐어요. 그래가지고 50% 좀 넘게 이익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성남에 뜰 집은 성남시가 5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가. 그런데 50% 넘게 회수했어요. 했어요 거기는.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이제 민간이 그러면 50% 가까이 걔네들도 갖고 있어요. 그럼 걔네는 하나도 안 가져가는데 왜 50% 지분을 쥐고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나머지 그 50%한 돈 5천억 걔네들이 가져가는 건 구조상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그 5천억 중에 그 5천억의 대부분이 왜 7%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 그쪽 애들한테 신화동인. 다 가느냐? 그럼 그쪽이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쪽이 물어봐야 하나은행은 돼. 하나은행은 제일 많이 투자했는데 왜 그만큼 안 갖고 가느냐? 왜 나머지 그러면 그 하나은행장 인사를 이재명이 합니까? 뭐 이게 이러니까 만물창조설 나오는 거예요. SK는 지금 저 초기 운영비를 집어넣었는데 SK 네. 그 동생이란 분이 넣었는데 네. 거기를 얼마나 배당받아 갔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 확인하는 거죠. 대장동에 들어온 돈이 제일 많은 걸로 보면 하나은행이 하나은행. PF로 7천억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거는 이제 저축은행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1,800억이고 저축은행. 그 다음에 많은 금액이 SK 돈이에요. SK 이제까지 알려진 돈은 모르겠어요. 예. 자기들이 어디서 더 조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뭐 몇백억 단위 조달하는 거는 요거에 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조 5천억 사업이었지만 요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되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부당 수익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9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그러면 사실은 돈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돈 된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7천억 낸 사람, 1,800억 들어온 사람, 400억 끌어온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끌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인이죠. 그래도 실제로 돈을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돈이 어떻게 갔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 주인 실체인데 김만배 쪽 한 사람 가져간 게 n분의 1로 보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남욱, 정영학을 합치면 한 1,900억, 2천억 정도 되지만 김만배는 자기랑 뭐 후배랑 뭐 가족이랑 가지면 그게 거의 한 1,000몇백억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분으로 따지면 남욱이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영학이랑 뭐 남욱은 조금 비슷한. 근데 어쨌든 셋이 이렇게 따져 보면 비슷하게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형태가 제가 보기엔 맞아요. 아니 원래 개발 사업이라는 게 PF 하는 게 다지 그거잖아요. 뭐 다. 뭐 애초에 돈 시드머니 얼마 안 넣잖아요. 시드머니 그렇죠. 얼마 안 넣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PF예요. 그렇지. 결국은 그 저기 또 저 운영비 땡기 넣는 사람, 그다음 PF 받는 사람 이게 이게 실력이잖아, 그죠? 예. 근데 그 실력인데 그 실력을 발휘되는데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은행이 돈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고도 저렇게 배당금을 왜 자꾸 적게 갖고 갔느냐. 그러니까 자꾸 어떤 뒤에 힘이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말 대단한 건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철. 그 원유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가 고문료를 막 받다가 자기가 감방에 가가지고 못 받게 생기니까 와이프가 이어서 받아요. 세습.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도대체 아무 역할을 안 하고도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치. 분명히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주는 거지.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를 물어보고 다니는 게 기자 역할인데 기자들이 그걸 안 물어봐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셨길래? 아니,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문화재청에 뭐 그거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50억 준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뭐 언론에서 아무런 뭐 말 몇 마디 인물 등장 인물로 그리고 또 어떤 행태들로 계속해서 몰아가지만 이 실체는 결국은 돈 흐름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결론이고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앞으로 또 수많은 이야기를 뿜어낼 거예요. 그죠? 이 남욱이라는 인물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 그 당시에 2010년부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지대 작업하면서 뭐 돈 가지고 어떤 흐름들 장난치면서 변호사였기 때문에 잘 빠져나간 것뿐이지 이쪽 전문가이고 지금 이 몸통 실체 그림에 있어 설계자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한들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이고 정확한 수사를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의 이 뒤에 그림들이 왜 이익금을 당신들보다 나머지 많은 참여했던 이 AMC에서 많이 가져갔는지를 밝혀라. 그것이 중요한데 거기 항상 어른거리는 지금 특정된 한 명은 곽상도 의원이다. 심지어 의원직까지 내놨다.
그걸 수사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죠. 뭐 저희 업계에서 통상 이거 대출 주선 수수료를 이렇게 보통 주거든요. 대출 주선. 예, 이 커미션. 예, 그 커미션. 커미션으로 줍니다. 이걸 대출 주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률가들이라 제가 자꾸 이렇게 주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그런 주선 수수료를 주거든요. 이게 이제 특경법 위반이에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을 그냥 이렇게 허가 없는 대출 알선은 오로지 증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 알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행위 이렇게 무슨 면허 없이 그건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는 가능하잖아요. 아니요 변호사도 못해요. 변호사하고 계약하면 가능한가요? 아니 안 돼요. 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저기 윤곽근 변호사가 네, 네. 그렇게 저기 은행권 뭐 롤링 그 판매를 허용해 주려고 그 중개를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뇌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특경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증권에서 아니면 안 돼요. 네, 뭐 대장동 대하드라마는 계속 아직 뭐 계속 되겠죠. 네. 근데 이쯤 해서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이에요. 그쪽이 뭐 전문가들이- 윤곽근 변호사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참 살기 어려운 게 네. 이런 개발사까지 공부해야 되고 진짜 보니까 초특급 에이스들이잖아. 초특급 에이스들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개발 사업 하나 뭐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초특급 에이스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뒤로 숨기고 잠료 받아서는 돈이 안 되고 봐봐요. 그때 네. 1,800억 할 때도 1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로 그 수수료. 동생이. 그러면 이제 7천억이면 얼마 받았을까? 이런 거 사실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하면은 다 아마 사업자들이 뭐 우리나라 관행 업계처럼 다 돼 있거든요. 사업자들이 그냥 해줄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실제로 보면은 개발사 보면 여기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김만배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토지 작업하면서 인허가 하면서 이 큰 돈은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이라든가 또 주위에 이제 로비 자금? 지주들에게 어느 정도 돈이 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그럴 가능성은 많다고 봐요. 그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걸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정영학 같은 회계사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이제 잡범 수준인 거고 잡범 그렇죠. 수준이고 크게는 금방 이야기한 음. 아까 이야기했던 세 군데 SK, 이 부산저축은행,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 자금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통상 이제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네.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거 이제 특수사 통해서 그때 윤석열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부실 대출이 나간 게 확인됐어요. 확인됐으면 근데 그 중에 또 이렇게 엉뚱하게도 이쪽에서 또 뇌물 받아먹고 뭐 변호사법 위반으로 뭐가 문제돼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이미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업장 1,800억이나 대출한 그 대출받은 사업장에 누구 하나가 구속까지 됐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뻗어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냥 전문 용어로 가르마친다 그래요.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끊어준다고. 근데 그 역할을 과연 누가 했겠냐? 그거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정관 변호사들이 특히 검찰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검찰 출신 정관 했다는 변호사 건데. 역할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를 이미 다 돼 있는 수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들을 확대하지 않는 거예요. 확대하지 않게 잘 가르마를 타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수입률을 챙깁니다.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사실 그 정봉주 의원이 BBK하고 비슷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BBK도 사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거든. 어렵죠. 모르거든. 이제 네. 그 금융 사기니까 잘 모르는데 똑같이 이렇게 이제 어렵게 설계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저축은행 1,800억이요. 이 사람들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그렇죠. 땅 사고 로비 자금을 썼다지만 대부분이 땅 사거나 아니면 초기 그림을 그러니까 땅 작업이라 그러거든요. 땅 작업을 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돈이 마침 저축은행 그 후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뭐 자산관리공사나 아니면은 예보로 가는데 이걸 다 환수했느냐? 환수를 나중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법인 옛날에 C7인가 뭐 이강길 씨가 하던 게 거기서 대출 받은 거니까 어찌 보면 대출 받아도 다 썼는데 이거 부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돈 받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축은행.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이 또 수사를 안 했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2010년에는 그 수사를 안 받았고 2015년에야 이제 수원지검에서 했는데 그때 딱 남욱 혼자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죄 받았고 그 돈 받은 그 나중에 알선한 사람도 징역 받긴 했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2010년에 수사를 하면서 그 알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실 대출을 조사를 해서 그럼 걔들이 다 횡령 다 걸리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했으면 애들이 발 못 붙였죠. 오늘 한 백희련이 그 지적하던데 근데 이제 한 5년 지나서 돈 다 이미 썼고 5년 지나서 나중에 한 명 들어더니까 이미 이제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때는 발을 그러니까 남욱은 그렇게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가지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죠. 이게 참 진짜 선수들의 행진인 게
여기서 더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해외 사업체 하나 열어가지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외로 쏴버리면 진짜 완벽하게 이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대장동 대하 드라마 남욱 변호사가 귀국해서 또 새로운 언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더 지켜보자고요. 자, 여기서